네, 프로페셔널의 조건 1부의 지식의 전환과 지식사회 부분의 산업혁명 부분 39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1700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믿을 수 없는 만큼 짧은 기간인 50년 동안에 기술이 발명되었다. 이 기술이라는 말은 장인이 가진 비밀스러운 기능인 테크네와 지식을 조직화하여 체계화하고 목적지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뜻하여 논리지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기능에서 기술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변화는 디드롭과 달랑베르가 1751년에서 1772년 사이에 편집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인 백과전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위대한 작업은 모든 장인의 지식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를 가지고 행해졌으며 도제가 아닌 사람들도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었다. 백과전서에 등장하는 어떤 개별적인 기능들, 예를 들면 실을 잣고 피력을 짜는 기능들에 관한 글이 어느 한 사람의 장인에 의해 개인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결코 위험만은 아니다. 그 글들은 정보 전문가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 전문가란 분석학자, 수학자, 그리고 논리학자로서 훈련된 그 당시의 석학들을 말한다. 볼테르와 루소 같은 학자들이 당시 주요한 필자들이었다. 백과전서가 기본적으로 의도한 바는 물질 세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 도구와 제도, 공정과 제품 등등을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에 의해 생산과 지식의 목적지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백과전서는 또한 어떤 기술로 특정 물건을 만드는 원리가 다른 물건을 만드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 지식인과 장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기였다. 18세기에서 기술학교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백과전서도 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심지어는 과학을 도구와 제조, 공정 그리고 제품에 적용시키자는 말조차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기술인데도 말이다.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과학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기술이라는 개념이 빛을 보기까지는 1830년까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 화학비료를 만드는데 최초로 과학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과학을 이용해 동물의 단백질과 육질을 보관하는 방법도 개발하였다. 그렇지만 초기의 기술학교와 백과전서의 역할은 아마도 훨씬 더 중요해졌을 것이다. 기술학교와 백과전서는 1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친 축적된 장인, 기술의 비밀을 한데 묶어 정리하고 출간하였다. 이 작업은 경험을 지식으로 바꾸었고 도제 대신 교과서를 만들었으며 은밀한 비밀처럼 전수되던 것을 공개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식의 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왔던 것의 본질이다. 즉 기술에 의한 사회적 전환과 문명의 세계적인 확산 말이다. 지식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는 현대 자본주의자들을 불가피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만들었다. 특히 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에 의해 장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은 생산에 집중하를 필요로 하였는데 이는 곧 공장의 등장을 의미하였다. 지식은 수천 또는 수만의 협소한 개인 작업장이나 시골 마을의 가내수공업 공장에서는 적용될 수 없었고 하나의 큰 지붕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에 집중하를 요구했던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대규모의 동력을 필요로 하였는데 수력이든 증기력이든 간에 어쨌든 그것은 분산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동력의 문제는 비록 중요하긴 하지만 부차적인 것이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이 거의 순식간에 기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옮겨간 사실이었다. 생산이 거의 순식간에 기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옮겨간 사실이었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늘 조연급에 머물고 있던 자본가들이 경제와 사회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1750년까지는 대규모 사업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부의 몫이었다. 구대륙에서 최초의 제조업체이자 수세기 동안에 걸쳐 가장 큰 제조업체는 베니스 정부가 소유한 군수 공장이었다. 마이센이나 세브르의 도자기 공장 같은 18세기의 제조 공장들은 여전히 정부의 소유였다. 그러나 1830년경이 되면서 서구의 대규모 개인 자본가들에 의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50년 후인 1883년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날 쯤에는 개인 자본 기업들이 티베트 혹은 사람이 살지 않는 아라비아 사막과 같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지구상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모든 기술과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의 세실리아 지방에서는 거센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폭동이라고 해야 국지적인 것이었다. 몇 주일 후에 잘해야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폭동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보급 속도와 범위가 제한되는 일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기계와 공장 시스템 역시 그다지 큰 저항 없이 빠른 속도로 널리 보급되었다. 새로운 사회를 탄생시킨 유례 없이 빠른 속도의 변화의 속도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였다. 우리는 지금 19세기 초 공장 근로자들이 산업 이전 시골에 토지 없는 농부들보다 더 못 살았다거나 더 형편없이 취급되었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그들은 잘 살지 못했고 정중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시골을 등지고 소시의 공장으로 몰려든 것은 언제나 억눌리고 굶주려야만 하는 시골 밑바닥에서 삶보다는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장에서 한층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산업화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초부터 물리적 수단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다만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충격을 불러온 것뿐이었다. 새로운 사회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라는 마르크스가 만든 용어로 표현하자면 소외되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소외는 불가피하게 착취로 이어진다고 예견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생산수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점점 더 소수의 강력한 자본가들에게 소유권을 집중시키고 힘없는 프롤레타리아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드디어 자본주의는 스스로 힘에 붙여서 무너질 것이며 몇몇 남지 않은 자본가들은 잃을 것이라곤 쇠살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들에 의해 타도될 운명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예견이었다. 우리는 지금 마르크스가 엉터리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상 그가 예언했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흐름으로써 확인된 뒷이야기이다. 마르크스와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비록 그의 예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더라도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다. 심지어 마르크스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자본주의의 고유한 내재적 모순에 대한 그의 분석만큼은 받아들였다. 43페이지 제1부 1장을 읽고 있습니다. 1부 1장의 생산성 혁명. 그러면 무엇이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를 패배시켰는가? 1950년쯤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는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39년에 경제인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마르크스주의가 하나의 논리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완전 무결한 무적으로 남아있었다. 반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많았으나 비마르크스주의자들, 즉 마르크스주의가 시대에 뒤진 엉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는 사회주의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사회주의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면 무엇이 자본주의의 본래적 모순과 노동계층의 소외와 착취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 자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는가? 그 대답은 바로 생산성 혁명이다. 250년 전 지식의 의미가 변화되면서 도구의 제조 공정과 제품에는 지식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기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다. 생산성 혁명은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1881년 미국의 프레드릭 테일러는 최초의 지식을 작업의 연구로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또한 작업을 과학화했다. 작업, 즉 일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있었다. 사실상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서양에서는 일의 존엄성에 대해 논하는 것을 입에 발린 소리로밖에 간주하지 않았다. 호모의 사사시가 발표된 지 100년이 지난 뒤에 출간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책인 헤시오드의 일과 나날에서는 일하는 동물을 노래한 시가 실려 있다. 가장 아름다운 로마의 시 가운데 하나인 버질은
권농가 역시 농사꾼의 일과를 노래한 시를 싣고 있다. 동양의 전통문학에서는 비록 이를 주제로 삼는 작품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고대 중국의 황제들은 1년에 한 번씩 변호사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쟁기를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를 주제로 삼는 문학은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이었다. 해시오드 버질도 농부가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연구는 하지 않았다. 기록된 대부분의 역사를 통해 보건대 어느 누구도 농부의 일에 대해 실질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없었다. 일이라는 것은 교육받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 또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일어난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작업자가 생산력을 좀 더 늘리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더 오랜 시간 일하거나 더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었다. 마르크스 역시 19세기의 다른 모든 경제학자들 또는 기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유복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 테일러가 작업 현장에 기술자가 된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었다. 시력이 좋지 않은 테일러는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제철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테일러는 매우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승진해서 곧 관리자가 되었다. 그가 발명한 몇 가지 금속 세공품들은 그를 일찌감치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러면 무엇이 테일러로 하여금 작업 연구를 시작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19세기 후반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심각한 반목을 보고 느낀 충격 때문이었다. 노동자, 자본가의 반목.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테일러는 마르크스가 보았던 것, 디즈레일리와 비스마르크 그리고 헨리 제임스가 보았던 바로 그것을 본 것이다. 더 나아가 테일러는 그들 모두가 보지 못했던 것, 즉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반목은 얼마든지 해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보았다. 테일러는 노동자들이 보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꽤 넉넉한 보수를 받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테일러 연구는 단지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소유주의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를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라는 그의 생각을 죽을 때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테일러의 연구에서 주된 관심은 소유주와 노동자, 즉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가 생산성 향상에 공통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식을 작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 협조 관계에 있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테일러의 사상을 지금까지 가장 근접하게 잘 이해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소유주들과 노동조합이었다. 테일러와 작업 연구. 지식의 역사에 있어서 테일러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지식의 역사에 있어서 테일러만큼, 한편 테일러만큼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한결같이 잘못 인용되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테일러가 그런 취급을 받는 부분적인 이유는 그가 옳았고 다른 지식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테일러가 계속해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적인 이유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를 경시하는 풍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삽으로 모래를 푸는 일, 테일러가 발표한 가장 대표적인 직업 분석이다. 이런 교육받는 사람에게 그리 탐탁하게 여길 만한 것도 중요한 것도 간주될 만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테일러가 악평을 들은 이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지식을 작업 연구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조합에서는 지식을 작업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여겨졌다. 노동조합은 테일러를 대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인격 말살 운동을 전개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인격 말살 운동을 전개했다. 노동조합이 지적한 테일러의 가장 큰 죄는 세상에 숙련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육체 노동에는 다만 작업만 있을 뿐이며 모든 작업은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모든 그의 작업 분석에 보여주는 대로 그것이 수행해야 하는 방식대로 작업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인류 시민이 될 수 있고 최상급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즉 그들이 받은 임금은 오랫동안 도제 생활을 한 숙련 노동자가 받는 임금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 테일러의 연구 결과였다. 지금 테일러의 작업 연구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테일러가 활동하던 시대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은 정부 소유의 변기청과 조선소였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평화 시 미국의 모든 무기가 이곳에서 생산됐다. 이러한 노동조합들은 숙련 직업별 독점 조합으로서 이 모든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은 회원의 아들이나 회원의 친척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졌다. 회원이 되려면 5년 내지 7년 동안의 도제 수업을 받아야지만
체계적인 훈련이나 작업 연구는 없었다. 훈련이나 작업 연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해야 할 작업에 대한 청사진이나 설계도면 같은 것도 없었다. 회원들은 작업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했으며 작업에 대한 비허용과에 의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테일러가 주장한 대로 작업은 연구될 수 있고 분석될 수 있으며 또한 작업은 일련의 간단하고도 반복적인 동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작업에서의 각 동작은 하나의 옳은 방법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알맞는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테일러를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의회로 하여금 그에게 국영 방기창과 조선소에 대한 과학 연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금지 조치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까지 유효하였다. 테일러는 노동조합을 화나게 했을 뿐 아니라 소유주들의 감정까지 상하게 했기 때문에 악화된 상태를 좀 개선하지 못했다. 테일러는 노동조합을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보는 한편 소유주들에게 대해서도 경멸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테일러는 그들을 돼지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 증가분이 소유주보다는 노동자에게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소유주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로 하듯 테일러는 네 번째 원칙, 과학적 관리 원칙이라는 책에서 4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다. 진정한 과학의 개발, 노동자의 과학적 선별, 노동자의 과학적인 교육과 개발,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의 친밀한 협동인데 이 4가지 기본 원칙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4가지 관리 원칙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과학 불일치가 아닌 조화, 주먹구구식이 아닌 과학이었고 불일치가 아닌 조화였고 개인주가 아닌 협동이고 제한된 산출이 아닌 최대 산출이며 각자의 최대 능률과 반영을 위한 개발로 요약된다. 를 통해 작업 연구는 소유자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테일러는 공장에서의 권한은 소유주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지식의 우월성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테일러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안타깝다 전문 경영자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문 경영자는 19세기의 기본 자본가들에게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으며 과격한 이단이었다. 테일러는 자본가들로부터 말썽꾸러기 혹은 사회주의라는 식의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실제로 테일러와 가깝게 지냈던 제자 동료들 가운데 많은 사람, 특히 테일러의 오른팔격이었던 바르트 같은 사람은 자신들이 죄악이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강력한 반자본주의자들이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테일러의 주장, 즉 모든 육체가 작업은 그것이 숙련을 요하는 것이든 혹은 단순 작업이든 간에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부선석되고 재조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실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하나의 비법으로 간주한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었다. 테일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바로 훈련 분야이다. 이미 100년 전에 애덤 스미스가 한 나라 또는 지역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습득하려면 최소한 50년의 경험, 넉넉히 잡으면 100년 정도의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스미스는 보헤미아의 작센 지방의 악기 생산과 스코틀랜드의 비단 조직을 예로 들었다. 1980년경에는 본시크는 일본 사람, 영국 사람이 아닌 곳에서 증기 자동차를 만드는 최초의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이 현대 독일에 여전히 남아있는 독일식 도제 제도를 창안했다. 이 독일식 도제 제도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운 다음 공장의 장인 아래에서 실제로 경험을 쌓는 것이다. 이 도제는 독일인의 산업혁명 생산성의 기초가 되었고 그리고 보시크의 도제 수업 기간마저도 3년 내지 5년이나 되었다. 네, 지금 테일러와 교육 훈련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근로자들을 훈련하는 데에 테일러의 접근 방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단지 수개월 만에 인류 기술자를 탄생할 수 있었다. 이미 미국의 일본과 자본을 패배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 역사 초기의 모든 경제 강국들, 영국, 미국 그리고 독일은 새로운 기술의 선도자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등장한 경제 강국들, 처음 등장한 나라가 일본이고 그 다음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모두는 그들이 이룬 초고속 경제 성장에 대한 공을 테일러의 훈련 방식에 돌려야만 한다. 테일러의 훈련 방식은 여전히 산업사회 이전 단계에 머물렀고 낮은 임금의 근로자들 뿐이었다.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인 수준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몇 세대 동안 테일러의 훈련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였다. 작업에 대한 지식의 적용은 생산력을 폭발해 주는 증대이다.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작업자의 능력을 수백 년 동안 그다지 향상되지 않았다. 기계들은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갔지만 작업자가 자신의 생산 능력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즉 옛날 그리스의 작업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나 로마 제국의 도로를 건설했던 사람 혹은 르네상스 시대의 프로렌스에 하여금 불을 축적할 수 있게 해준 고가의 모피 옷을 짜던 사람과 비교해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가 지식을 작업에 적용하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어 작업자의 노동 생산성이 연간 3.5% 내지 4%씩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산해보면 매 18년마다 생산성이 2배로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테일러의 훈련 방식을 도입한 국가들이 생산력은 거의 5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놀라운 생산력 증대야말로 모든 선진 국가에서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었던 근원이었다. 중대한 생산력의 반 정도는 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의미하는 구매력의 증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가 여가생활로 증가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근로자들 역시 1910년까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약 3,000시간 이상 가까이 일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일이 많은 나라는 일본인들이었고 연간 2,000시간 정도 일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근로자들은 약간 한 1,850시간을 일하며 독일에는 잘해야 1,600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생산력은 80년대 것과 비교해 시간당 50배가 증장하였다. 생산력 증대로 얻어진 목 중 상당 부분은 건강을 돌보는 데에 쓰여졌는데 GNP 대비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건강관리비가 8% 내지 15%까지 올랐다. 또한 GNP 대비 2% 수준이었던 교육비 지출도 10%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났다. 테일러가 예견한 대로 생산성 향상으로 얻어진 열매의 대부분은 노동자들, 즉 마르크스식으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져갔다. 네, 기지개 한번 더 펴줘. 저녁이 되니까 집중력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1907년 헨리 포드는 값싼 자동차 모델 T를 최초로 내놓았다. 그러나 그 T 모델이 싸다는 것은 당시 시장의 다른 자동차들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뿐 국민 평균 소득 수준에서 보자면 그렇지도 않았다. 당시의 자동차 값은 요즘엔 엔진이 2개 달린 개인용 경비행기 값에 해당되었다. 개인용 경비행기 값에 해당된다. 당시 미국의 근로자들이 $750짜리 자동차를 사려면 3년 내지 4년 반은 임금을 모두 모아야 가능했다. 당시의 하루 임금은 80센트밖에 안 되었고 물론 복지수당 같은 것도 없었다. 심지어는 외과 의사들이 연간 수입도 $500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 혹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적게 일하면서 임금은 훨씬 더 많이 받아가고 있다. 자동차 한 대를 사기 위해 몇 년씩 저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금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네, 지금 일부 1장 테일러의 교육 훈련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1930년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노동조합과 지식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진국을 휩쓸었다. 그 결과 마르크스의 프로레타리아는 부르주아가 되었다. 그 결과 마르크스의 프로레타리아는 부르주아가 됐다. 자본주의 산업혁명의 진정한 수혜자는 자본가가 아니라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인 프로레타리아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1900년이 되기 전에 혁명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마르크스가 예견했다. 고도로 발달된 선진국에서 오히려 마르크스주의가 완전히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또한 극성한 빈곤과 굶주림과 실업난의 허덕이고 1918년 이후의 중부 유럽 국가에서조차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이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확신하고 기대했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해 준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르크스식 프롤레타리아는 만족스러울 만큼 중요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최소한 생산주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보다 생산적인 노동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종종 다윈, 프로이트와 같은 현대 세계를 창조한 삼위일체로 주관되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테일러를 그 자리에 앉혀야만 한다. 테일러가 이에 걸맞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단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100년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선진 경제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지식을 작업에 적용한 테일러의 연구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견디기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기술자들은 기계적 경제학자들은 자본 투자에 대한 경제 창조의 공을 돌린다. 자본주의 역사의 처음 100년간 즉 1800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100년 동안 기계와 자본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처음 100년 동안 노동자의 생산성은 보장할 것 없이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작업시간도 단축되지 않았다. 다음 100년 동안의 기술과 자본주의는 처음 100년보다 나아진 것을 얻었다. 하지만 다음에 100년 동안 노동자 생산성은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따로 지식을 작업에 요구하지 않았다. 네, 지금 54페이지를 읽고 있는데 제가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테일러가 작업 연구를 통해서 시작했을 무렵 노동자, 농장 혹은 광산 등에서 일하던 작업자들 중 열의 9은 물건을 만들고 운반하는 일을 직접 몸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지금 물건을 만들고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 3.5% 내지는 4%에 향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의 농업 생산성은 이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었다. 미국과 프랑스의 농업 생산성은 이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는데 그러나 생산성 혁명은 이미 종결되었었다. 50년 전인 1950년까지만 해도 모든 선진국에서 물건을 만들고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0년경이 되자 이 수치가 5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이 되면서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제조업, 농업, 광업,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육체 노동자들의 생산력 증대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부를 창출할 수 없었다. 생산성 혁명은 그 자체의 주인공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몸을 이용해 일하지 않는 비육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지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경영혁명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있네요. 오늘은 1과까지만 읽고 2과는 또 내일 읽어야 되겠습니다.
192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내가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직장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자 아버지는 꽤 실망스러워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집안은 오랫동안 변호사와 의사를 많이 배출한 집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나고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며 나의 결심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내 의지대로 일을 선택해도 좋을 만큼 충분히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었다. 그 후 30년이 지나 내 아들의 나이가 18세가 되었을 때 나는 그 아이에게 대학에 들어가도록 사실상 강요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 녀석도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마찬가지로 12년간 학교 걸상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배운 것은 별로 없었다고 느꼈으며 다시 대학에 가서 4년을 더 공부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도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 나이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 녀석도 행동 지향적이었는지 학습 지향적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58년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무역회사에 견습사원으로 들어가 지 한 32년이 지난 후에야 대학 졸업장이 나의 필수품으로 간주되었다. 대학 졸업장을 성공적으로 갖기 위한 패스포트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돼. 대학 졸업장은 성공하기 위한 패스포드와도 같은 것이었다. 1958년에 미국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에게 우등생들에게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은 낙오를 의미했다. 당시 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꽤 많은 무역회사에 아주 쉽게 견습사원으로 취직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뒤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는 그런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오늘날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대학 졸업장, 심지어 대학원 졸업장까지도 요구한다. 나의 아버지의 세대에 아버지는 1876년생이었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나 아니면 가난하지만 뛰어나게 머리가 좋은 젊은이들 몇몇 뿐이었다. 19세기에 성공한 나의 아버지와 같은 기업가들, 젊은이들 몇몇 뿐이다. 19세기 미국의 성공을 기업가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대학에 다녔다. 모건은 독일의 괴팅게를 대학에서 수학 전공했으나 그나마 1년 후에는 공부를 접고 나와버렸다. 당시에는 대학을 고사하고 고등학교에 다닌 사람도 몇 명 되지 않았다. 나의 세대가 되었을 때는 이미 대학에 진학 것은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대학 졸업장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하지만 대학에서의 공부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력을 쌓는 데 있어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별 도움도 되지 못했다. 내가 연구한 주요 대기업은 제너럴 모터스가 였는데 그때 제너럴 모터스의 홍보부에서는 그들 회사의 최고 경영층 가운데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매우 고민했다. 당신은 중요하게 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계공에서 출발해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1950년 내지 1960년까지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미국, 영국, 독일, 그 당시 일본도 대학에 가는 것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으로 16세가 되자마자 노동조합에 가입해 대규모 제조 공장에 취직하는 것이었다. 공장에서 몇 달만 일하고 나면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그것은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대한 결과였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학위 증서 없이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250년 전에 이미 시작한 지식의 의미에 대한 변화는 사회와 경제를 바꾸어 놓았다. 정규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정말이지 지식은 오늘날 의미 있는 유일한 자원이다. 이제 전통적인 생산 요소들, 토지, 노동, 자본은 사라져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것들은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며 더구나 지식이 있다면 아주 쉽게 얻을 수도 있는 것들이다. 새로운 의미의 지식은 실용성으로서 지적이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지식이다. 지식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러한 발전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거역할 수 없는 변화에 의한 당연한 것이 결과이다. 지금 지식은 지식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식의 전환에 있어 세 번째 단계인데 지식이 어쩌면 최종 단계가 될지도 모른다. 보다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식을 어떻게 착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경영이다. 네, 보다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경영이다. 지금은 어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가? 그 지식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도 목적 지향적으로 지식이 적용되고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이 체계적인 현실에 적용됐다. 지식의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역동적인 세 번째 변화는 경영혁명으로 표현될 수 있다. 지식의 역사에서 이전의 두 날개, 즉 지식을 도구로 제조 공정 및 제품에 적용한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지식을 인간의 작업에 적용한 두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경영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쳤다. 산업혁명이 전 세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18세기 중업부터 19세기 중엽까지 무려 100년이나 걸쳤다. 생산성 혁명은 1880년부터, 그러나 경영혁명이 전 세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채 50년도 안 되는 시간만을 필요로 했을 뿐이다. 지식의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역동적인 세 번째 변화, 경영혁명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경영혁명은 180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70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경영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영이라고 하면 의례 기업 경영을 떠올린다. 경영이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대규모 기업 조직에서였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내가 경영과 관련되는 일을 시작했을 때 나 역시 기업 경영에 주로 집중하였다. 그러나 곧 경영이 모든 현대적 조직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영이 모든 현대적 조직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영이란, 정말이지 경영은 기업이 아닌 다른 조직, 즉 비영리 기관이나 비정부 조직 혹은 정부 기관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런 조직들이 경영을 필요로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은 기업과는 달리 손익계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이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게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경영이 모든 조직, 그 조직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가 상관없이 그 고유한 기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경영은 지식사회의 고유한 기관이다. 경영은 지식사회의 고유한 기능이다. 지식사회의 고유한 경영이다. 경영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주위에 있어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경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언제나 이렇다. 4,000년 전 최초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을 생각을 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건설한 사람이지요. 피라미드는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영을 어떤 구체적으로 과업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이유였고 그것도 몇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였다. 게다가 경영이 하나의 원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세계은행이 경제발전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했던 1950년이 되어서야 경영이라는 말은 하나의 족보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 사실상 경영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까지 발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경영이 발견될 수 있었던 때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 그 자체, 특히 미국 산업이 거둔 성과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1950년 이후에 일본의 산업이 거둔 성장과 성과가 이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은 저개발 국가로 인도 저개발 국가 성과는 비슷한 성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저개발 국가는 아니었지만 산업과 경제가 거의 철저하게 파괴된 데다 자국의 보유한 기술이나 것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개발한 경영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라는 의욕뿐이었다. 미국 점령이 끝난 지 19년 만에 1950년부터 1970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 그리고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1950년대) 초 6.25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7년 전 일본이 파괴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파괴되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은 내내 후진국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30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아오면서 한국의 기업과 고등교육은 세계적으로 말살을 당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식 대학 교육과정 경영을 도입하고 적용함으로써 25년 만에 고도로 발달된 국가가 되었다. 경영이 이처럼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결과 경영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더욱 넓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내가 처음 경영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경영자란 부하 직원들의 과업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다른 말로 경영자란 보스를 의미했고 경영은 지위와 권력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경영자나 경영에 대해 말할 때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정의일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초가 되자 경영자의 정의가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지금 우리는 이 정의 또한 너무나 편협한 것임을 알고 있다. 경영자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지식의 적용과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경영자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지식의 적용과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경영자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지금 우리가 지식을 필수적인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토지와 노동과 자본 역시 중요한 생산 요소들이다. 그것들 없이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으며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다. 그러나 지식을 적용하는 효과적인 경영만 있으면 다른 자원들은 언제나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지식이 하나의 자원이 아니라 자원 그 자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의 사회를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규정지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원동력과 정치 체제를 창조하고 있다. 지식은 자원 그 자체이다. 일반 지식에서 전문 지식으로 지식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가는 세 단계, 즉 산업혁명, 생산성 혁명, 그리고 경영혁명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지식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이다. 우리는 1차원적인 지식에서 다차원적인 지식으로 옮아왔다. 전통적인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식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전문화된 지식이다. 과거에 우리는 결코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교육받은 사람이란 두루 높게 아는 교양인을 의미했다. 그들은 많은 것에 대해 글로 쓰고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하나의 일을 몸소 수행할 만큼
철저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 옛 속담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저녁 식사에 교육받은 사람을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무인도에 혼자 고립되어져서 무슨 일이든 할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교육받은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오늘날 대학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받은 사람은 전혀 교육받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학문 애호가 정도로 낮은 평가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마크 트웨인이 1989년에 쓴 소설인 킹 아서 코트의 코네티컷 양키에 나오는 주인공은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확실히 그런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몰랐고 아마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성경조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계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다.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전화를 가설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었다. 앞서 말한 대로 소크라테스에 있어 지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면에만 나타나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의 경쟁자인 프로타고라스에게 있어서도 지식의 목적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이었다. 지식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개념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양의 학문을 지배했고 또 지식이 무엇인지를 규정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교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기초가 된 중세의 사막은 문법과 논리학과 수사학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었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도구들은 아니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학문과 문화를 지배했던 지식에 대한 두 개념인 도가의 개념이나 유학의 개념도 이와 비슷하였다. 전자는 자기를 깨닫는데 후자는 중세에서의 사막과 마찬가지로 중국식의 문법, 논리학 그리고 수사학에 초점을 두었다. 지금 우리가 지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지식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한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 정보이고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정보이다. 그 결과들은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바깥에 드러난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타나며 혹은 지식 그 자체의 진보로 나타난다. 어떤 일을 성취해내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이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지식,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교양교육으로 남아있는 그 지위를 테크네 또는 기능에 물려주게 된 이유이다. 과거의 기능은 배울 수도 없었고 가르칠 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구체적이었고 전문화되었다. 그것은 학습보다는 경험을 통해 학교 교육보다는 훈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러한 전문화된 지식을 과거처럼 기능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제 우리는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원리라고 부른다. 원리. 이것은 지식의 역사에 기록된 그 어느 것에도 못지않은 커다란 변화다. 체계화된 원리는 기능을 방법론, 예를 들면 공학이라든가 과학적 계량과 방법 혹은 외과 의사들의 감별 진단법 등 방법론으로 전환한다. 이런 각각의 방법론을 개별적인 경험을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방법론은 단순한 이야기거리를 정보로 바꾸어 놓는다. 방법론은 기능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일반 지식에서 전문 지식으로의 이동은 지식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었다. 이 새로운 사회는 전문화된 지식에 기초하여 건설되어야 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식 근로자들에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물음들을 제기한다. 가치, 비전, 신념, 그리고 사회를 한데 묶어주는 것들과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이것은 또한 중요한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지식사회에서 지식인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17장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